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자본시장법과 금융위 규정, 그걸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과거의 교재는 이 파트하고 이 파트를 구분해서 했었는데요. 지금은 협회 교재 자체가, 기본 교재 자체가 이 두 개를 합쳐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부분이 빠져가지고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정말 거기서만 낼지.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협회 교재에는 빠졌지만 여전히 금융위 규정과 자본시장법에서 그 내용이 조금 중요한 것은 그대로 담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협회 교재에 없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내용이니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 문제 먼저 볼게요. 대표 문제. 자본시장법의 진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첫째,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의 경우 금융위원회 등에 등록을 한 후 영업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고 대주주 변경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대주주 변경 승인이 언제나 필요한 건 아니고 밑에 보시면 보고를 하면 되지 승인까지 필요 없어요. 이게 틀린 거예요. 다음, 인가 업무의 전제로서 인정되는 그러면서 자 인가 업무를 받아야 될 금융투자 업종으로서 매매업, 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얘랑 또 지워버리면 좀 그렇죠. 얘랑 얘는 인가가 아니라 그냥 등록입니다. 얘랑 얘는 등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본시장법은 노출되는 크기에 따라 진입규제 방식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예, 맞아요. 위험의 크기에 따라서 규제를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험이 크면 아무래도 규제를 철저하게 하는 거죠. 대주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에 불가능하다? 가능합니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저 내용은. 그래서 우선 자본시장법을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포괄주의고요. 개별주의가 아니라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별 규제입니다. 지난번까지는 기관별 규제였는데 기관별 규제가 아니라 기능별 규제로 바뀌었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의 겸업이 허용되고 있고요. 특히 투자자 보호를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자본시장법의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자,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추상적으로 정의하는 포괄주의입니다. 추상적으로. 저 말 때문에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추상주의가 맞는 거예요. 추상적이. 예. 그 다음에 기관별 규제가 아니라 기능별 규제다. 이건 좀 설명드렸죠. 과거에는 뭐 은행, 보험 이런 식으로 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기능별로 요 업무, 요 기능에 대해서는 이런 규제, 저 기능에 대해서는 저런 규제. 자, 그러면 그 다음에 1번, 주제 1번의 자본시장법 개요부터 좀 볼게요. 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 기능을 기능별로 전환하고 금융 기능을 금융투자업, 금융투자 상품, 그 다음에 투자자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투자자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 상품의 개념을 금융투자 상품을 뭐부터 보고 있냐? 한목적성이 아니라 투자성. 이 투자성이라는 말은 원본을 손실할 가능성이죠. 원본 손실이니까 원금에 손실이 가는 것들을 모두 금융상품으로 포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은행 같은 것은 금융상품이 아닌 거죠. 은행의 예금 같은 경우는. 자, 업무 범위를 확장했다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원칙 중심의 투자자 보호제도. 그러니까 규정하고 있다. 확실하게.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투자자에 따라서 일반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로 나누어서
일반 투자자에게는 엄격한 설명 의무가 들어가고요. 전문 투자자에게는 그런 설명 의무가 상당히 면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 상품으로는 우리가 크게 나눠서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금융투자 상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금이 손실될 수 있는가라면 증권과 파생상품은 원금뿐만 아니라 원금이 다 날아가고도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내는데 100만 원 다 날아가고도 또 추가적으로 넣어야 되냐? 그러면 파생상품이 되죠. 그리고 금융투자업의 종류를 매매, 중개, 그다음 집합투자, 펀드업, 자문업, 일임업, 신탁업 이렇게 해서 얘네 둘은 등록제, 나머지는 인가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금융투자 상품은 투자성이 있는 금융투자 상품과 없는 비금융투자 상품으로 나눠지고요. 투자성은 원금 손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눠보면 원금 손실이 되는 게 금융투자, 안 되는 게 비금융, 예금. 그걸 다시 원금을 다 까먹을 수 있는가? 아니요. 증권, 예스, 파생. 그 다시 정형화된 시장이냐? 장래, 아니다. 장외. 자, 봅시다. 자본시장법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자본시장법의 궁극적 목적은 투자자 보호.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시장법은 이러한 간에 이해상충 가능성을 방지하고 있다. 그쵸? 그러니까 이해상충이라는 것이 고객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금융투자 상품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우리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이라 포괄적, 추상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그죠? 그래서 요 말이 틀린 거고요. 4번은 맞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이렇게 주제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께 지금. 자, 두 번째 주제. 감독기관 및 관계기관 가겠습니다. 금융위, 금감원, 증선위.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조금 중요한 걸 다시 좀 보면, 주요 기관을 좀 보면, 이 세 군데 정도를 좀 보시면 되거든요. 우선 금융위. 금융위는 국무총리 산하고요. 금융정책. 금융정책을 만들거나 금융기관의 인허가 업무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9인의 9명의 국무총리 산하에 9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게 금융위원회고요. 그 다음에 증선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이거는 금융위 안에, 이 안에 설치되어 있는 하부기구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5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기업 회계 업무, 특히 회계 업무 담당하는 데가 증선입니다. 그 다음에 금감원은 이제 이 금융이나 증선위에 저기서 결정된 내용이나 아니면 이제 조사라고 의뢰한 내용에 대해서 검사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맡죠. 약간 검찰과 경찰, 예, 직접적으로 수사하는 업무를 맡게 되죠. 자, 개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은 가격 형성, 매매 끝났는데요. 매매? 어디가 담당해요? 그리고 자본금은 1,000억 원 이상 주식회사입니다. 그런 게 뭐예요? 보세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이런 거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그런 걸 어디서 합니까? KRX, 한국거래소입니다. 그 다음 금융기관 및 시장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여기에요 여러분. 최고 의사결정기구.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9명이 있는 그 기관의 이름은 금융위원회. 이건 여러분 이 금융투자 회사들의 사설적인 이건 이익집단이에요. 이익집단. 이 시험을 담당하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저기는 이익집단이지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자, 여기는 어딜까요? 계좌간 대체, 명의개서 대행, 증권보호에서 갖고 있는 거, 예탁하고 있는 거. 이름이 예탁원이네요. 다음, 금융투자 상품의 분류로 가보겠습니다. 자, 금융투자 상품은 원본 손실과 대상 상품을 기준으로 하여 자, 원본 손실 위험에서 뭐와 뭐로 나눠집니까? 증권과 파생 상품으로 나누어지죠. 처음에 나눌 때는 금융상품과 비금융으로 나누는 거고요. 파생상품은 다시 장내와 장외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다음 이것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 요게 포인트요. 자, 공동사업이 포인트고요.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따른 것. 내가 공동으로 투자한 다음에 거기서 나온 손익을 서로 나눠 갖는 거. 그거를 계약하는 거 써 있네요. 투자를 계약한 증권. 다음이요. 이건 아까 설명드렸던 거고. 그래서 증권의 종류에는 이렇게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의 총 6가지 종류가 있고요. 자, 그 중에서 채무증권이라는 건 주로 이렇게 채권, 국채, 지방채, 특수채 이런 것들이 채무증권, 그냥 글자 그대로 채권이에요. 그 다음에 지분증권은 출자증권과 출자지분을 말하는 거고요. 투자계약증권하고 얘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투자계약증권이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공동사업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손익을 귀속받는 권리. 이게 투자계약증권이고 얘는 출자예요. 출자. 오케이. 그 다음에 수익증권에는 금전신탁, 투자신탁, 주택저당, 그리고 유동화 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파생결합증권에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죠? ELS, ELW, DLS, CLN 같은 것들이 여기에 파생결합증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실전확인 문제도 같이 볼까요? 어디 봅시다. 투자성 판단 시 판매 수수료 등 투자자가 지급하는 수수료는 투자 원본에서 제외하여 산정한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수료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1,000만 원을 넣었어요. 1,000만 원을 넣었는데 여기에 판매 수수료를 2만 원을 냈어요. 그럼 내 원금은 1,002만 원이냐라는 거예요. 곧단 계산법은 없다는 거죠. 곧단 계산법 없다. 이건 빼라. 네 원금은 1,000만 원이다. 그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예요. 두 번째, 금융투자 상품에는 원본 손실 가능성을 가진, 여러분 이런 항상 시험 볼 때 이런 걸 우리가 뭐뭐만, 모든, 예외 없이 이런 것도 한정어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런 한정어 표현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무조건, 모든 이런 거. 모든이 안 돼요. 모든이 안 되는데 안 되는 게 3가지가 있거든요. 3가지가. 양도성 예금증서 CD, 그 다음에 스톡옵션, 그리고 관리형 수익증권 이렇게 3가지는 안 돼요. 요건 좀 이따가 다시 보고요. 그 다음에 파생상, 이게 답이에요. 파생상품은 선도, 옵션, 스왑 외워놓으셔야죠. 요거 3가지. 그 다음 파생상품은 장래 일정 시점이고 투자 원본 이상. 내가 100만 원 넣었으면 그 100만 원보다도 더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투자성 산정 시 제외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금에서 빼야 하는 것들, 판매 수수료 빼셔야 됩니다. 이거 원금 넣으시면 안 돼요. 보험, 사업비, 위험보험료 요 3가지는 내 원금에서 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돌려받을 때, 내 회수 금액을 산정할 때 포함해야 되는 거는 중도해지에 따른 환매 해지 수수료는 거꾸로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건 빠지는 거고 이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세금도 결국 내가 냈지만 그건 내가 받은 돈에서 나간 거기 때문에 그것도 회수 금액에다 포함시켜야 되고요. 거래 상대방의 미지급액도 일단은 회수 금액에다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빠지는 거와 포함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게 진짜 중요한,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CD, 스톡 옵션, 그 다음에 관리형 신탁의 수익권, 관리 수익권. 그래서 요거 관수, CD, 스톡, 관수, CD, 스톡 이렇게 외우세요. 관수, CD, 스톡. 관시스 그렇게 외울까요, 우리? 관시스. 나와요, 저거는. 자, 4번 갈게요. 어디 봅시다. 고객과 직접 채무관계를 가지거나 고객의 자산을 직접 수탁 받는 회사는 까다롭게 해야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수탁하지 않는 회사는 조금 느슨하게 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고객의 재산,
직접 받는 애들은 인가를 받도록 하고 누가? 금융위. 그 다음에 고객이 직접 받지 않는 애들은 너네들 그냥 등록만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자문, 일임. 다음 금융투자업자는 인가 또는 등록 이후에도 이거는 이거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이게 등록했다고 땡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자기 자본의 70%입니다. 사실 우리 시험에 7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가 유지, 유지 조건입니다. 유지 조건 외울 때 어떻게 유지해야 되냐면 이 70%는 유지 조건이에요. 다음 얘네들 비교해 볼까요? 얘네들은요, 이건 펀드니까 얘네 둘만 비교하시면 돼요. 얘네 둘만. 투자 매매업은 자기 계산이에요. 여러분 내가 매매하는 거고요. 이거는 중개하는 거기 때문에 내 계산이 아니라 혹시 내 이름으로 했더라도 이거는 타인의 계산. 내 돈이 아니라 뜻이에요. 이건 내 돈. 이건 타인 돈.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요건 이제 요즘 새로 들어간 건데요. 프라임 브로커라는 전담 중개 업무랑 그 다음에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가 있어요. 특히 얘가 나올 것 같긴 해요. 자, 전담 중개 업무는 요거는 종류가 대상이 헤지펀드입니다. 헤지펀드에 대하여 제공하는 업무로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전담 중개 업무라고 하고요. 이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는 기본적으로 일단 요거요. 5억 원의 자기 자본 요건이 있습니다. 있고 요거 타인 계산이라는 거. 요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 계산 아닙니다. 중개잖아요. 중개니까 타인제 계산이고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업자라고도 부릅니다. 증권을 취득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불가하고 중개만 가능합니다. 단순 중개만 가능해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이외의 광고에서는 안 되고요. 투자 권유도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요건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자, 무인가 영업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얘네들이 인가, 얘네 등록인 건 앞에서 아까 했습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금융업자의 인가 및 등록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는 최저 자기 자본은 10억 원이라는 것은 이거는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얼마입니까? 이거 5억 원입니다. 5억 원. 그다음에 동일한 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인가 요건. 인가 신청서 접수하는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 안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저것도 좀 외워 놓으시고요. 자, 이제 5번으로 갑니다. 금융투자업자의 지배 구조입니다. 자, 여기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이제 중요한 건 좀 봐둘게요. 여기 2조 원이 중요합니다. 2조 원. 2조 원 이상일 경우에 3인입니다. 3회 이사는 이사총수의 2분의 1.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 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 매매업, 중개업을 겸한 금융투자업자, 장래 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 매매업, 그리고 투자 중개업을 경영한 자로서 자산 총액이 1,000억 원. 1,0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파생 상품 업무 책임자를 1인 이상 두어야 되는데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겸용 금융투자업자, 즉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에는 겸용 금융투자업자를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거잖아요. 이런 규제에는 겸용 금융투자업자도 포함시킵니다. 다음 대주주 변경 승인 및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라고 그랬는데
아, 여기 대주주 변경 승인 제도와 금융조합 지배구조 요거는 지금 협회 교재에서는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여기 중요한 게 있으니까 좀 보긴 할게요. 일단 2주 이내에 변경된 경우 2주 이내에 금융위 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승인을 얻지 않고 취득했다면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처분을 할 수도 있고요. 명한다라는 거예요. 명한다. 처분을 명한다. 그리고 투자자문업자 및 1위업자를 제외한 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든 금융투자업자가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가라고 돼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히 둘. 투자자문업자, 1임업자는 아까 이건 인가도 아니고 등록이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준법감신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모든 금융투자업자가 전부 준법감신을 1인 이상 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 파트는 딱 사실 이 정도 공부하시고 나머지 내용은 지금 협회교재 다 빠져 있으니까 굳이 공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자, 그래서 제가 밑에 것 좀 바꿔놨죠? 금융투자업 진입규제 원칙, 인가제, 등록제로 돼 있고, 자, 인가 요건에는 법인격 요건, 자기자본 요건 해놨는데 이걸 상당히 많이 낮춰놨어요. 까다롭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많이 낮춰놨습니다. 대신에 이런 것들은 높였죠. 이해상충 방지 체계 요건 같은 건 강화시키고 대주주 요건 같은 것들은 상당히 많이 낮춰놨습니다. 자, 이제 6번째에 경영 건전성 감독으로 가볼게요. 자, 겸용 금융투자업자, 전업투자업자, 투자 1임업자를 제외한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용 순자본을 총 위험액 수준으로 맞춰놔야 됩니다. 이 총 위험액과 영업용 순자본 비율은 우리가 좀 뒤에 바로 요 뒤에 금융위 규정 배울 텐데요. 지금 섞여 있습니다. 금융위 규정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할 수 없는데 그 계열 회사가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소보험을 자기 자본의 8%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저것도 숫자는 좀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건전성 규제에 대해서 이렇게 총 9가지를 지금 자본시장법이 규제하고 있는데요.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요. 그중에 중요한 걸 좀 본다면 우선 회계처리 기준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금융투자 규정을 정하고 있고요. 투자중개업자는 반드시 예탁자산과 고객에게 받은 재산과 자기 자산을 구분하도록 회계처리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산 건전성은 5개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5개가 바로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무, 추정 손실입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5개로 구분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 그러니까 혹시나 있을 그런 손해 대비해서 미리 기금을 마련하도록 하는 건데요. 정상이 0.5고요. 그 다음에 요주의가 2%, 거의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고정이 20%, 그리고 회수에 의문이 든다 75%, 이건 거의 손실이다라고 하면 100%를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0.5, 2, 20, 75, 100. 요 5단계를 쪼갠 거, 요 숫자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다음, 영업용 순자본 비율 규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영업용 순자본 대신에 이렇게 순자본 비율로 바꿔서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순자본이라 순자본 비율입니다. 순자본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미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첫째, 50에서 100% 미만, 순자본이 50에서 100% 미만인 경우에는 경영 개선 권고고요. 그게 50으로 떨어져 버리면 요구가 되고요. 0%가 안 될 때는 명령이 됩니다. 그래서 권고, 아이고, 참. 이 색깔이. 그래서 권고, 요구, 명령. 일단 외워야 될 게 여러분,
권고가 가장 약하고요. 그거보다 센 게 요구고 그거보다 센 게 명령이다. 요거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숫자 하나씩 외워두시는데 어떻게 외우시냐면 요거 100, 50, 0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50에서 100 사이, 50에서 100이면 요 100이라고 써 있는 것은 50에서 100 사이. 그다음 100이라고 써 있는 건 0에서 50 사이. 이건 0 미만. 이럴 경우에 권고, 요구, 명령이 된다. 이렇게 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금 순자벌 비율에 대한 겁니다. 순자벌 비율. 다음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계열회사 발행증권 소유 제한 8% 이거 아까 숫자 외워놓으셔야 된다고 그랬고요. 대주주와의 신용공유, 대주에게 돈을 빌려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공유 제한 요건이 있고요.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자업자의 건전성 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모든 금융자업자는 영업용 순자본을 총 위험액 이상으로 유지해야 된다. 맞죠? 그죠? 아, 모든 때문에. 내가 얘기해놓고 내가 속았지, 그죠? 자, 모든이나 이런 말 들어가면 됐잖아요. 일반적으로 영업용 순자본을 총 위험액 이상으로 유지해야 되지만 여기에 빠지는 애들이 바로 얘네들. 좀 약한 애들이요. 겸용투자업자, 전업자, 자문업자, 투자 일임업자. 이럴 경우에는 이 영업용 순자본 규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업자들이 순자본을 총 위험액 이상으로 유지하는 건 맞지만 모든 때문에 틀립니다. 그 다음 분기마다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45일 이내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용업자를 제외한 얘네들 제외한 그러니까 저 빼고 한번 생각해볼게요.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고유자산과 신탁재산, 예탁자산과 고유자산, 집합투자재산을 모두 구분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얘기죠. 자, 7번. 공통영업행위 규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보험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금융 업무를 겸용할 수 있어요.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에 14일, 7일. 그리고 인허가 업무 전부 금융위원회예요. 이렇게요. 그 다음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부수한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떻게 7일 어디다가 금융위원회에다가 뭐 한다?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이런 인허가업은 전부 금융이다. 날짜는요? 7일. 7일. 금융이 7일. 금융이 어려울 게 없죠. 둘 똑같아요. 자, 실전 확인 문제 가봅시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투자자로부터 매매 주문을 받는 경우 사전에 자기가 그렇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매매업자인지 아니면 중개업자인지를 밝혀야 됩니다.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를 위탁받은 투자 중개업자는 고객의 대리인이 됨과 동시에 자, 제가 이 매매를 대행해 드리죠 라고 해놓고 제가 살게요는 될 수 없다는 거죠.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처리하기 위하여는 요거 최선의 의무 있죠? 최선 집행 기준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에게 가장 최악의 안 되죠.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 집행 기준을 마련해 놔야 되고요. 미리. 투자자문 업자가 아닌 자도 막 투자자문이란 말을 막 써. 이거 상호를 써서는 안 되죠. 상식적으로 안 되죠. 이렇게 하면은 이거 사기당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상호 규제라고 그래요. 상호 규제. 우리나라 아예 이름 자체를 쓰지 못하게 돼 있는데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가 이런 말. Financial Investment 쓰는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증권대상 투자 매매업자,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이 말, 증거, securities라는 말 자체를 쓰면 안 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자가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 투자신탁, 자산운용 이런 표현 쓰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자가 투자자문, 일임업자가 아닌 자가 투자일임, 신탁업자가 아닌 자가 신탁, 뭐 무슨 신탁 이런 말을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상호 규제 자체를, 영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영문 써놓은 거는 영문까지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부 정보 교류 차단 장치요. 정보의 제공 금지 대상. 그래서 이런 여기에 써 있는 정보들은 제공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있나 볼까요?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의 매매 정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몇만 주 샀다, 뭐 몇만 주 팔았다 이런 거 정보 제공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고객이나 어떤 기관이 금융투자 상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자체도 이것도 보호돼야 될 비밀이에요. 따라서 보호될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유해서 안 됩니다. 그 다음 집합투자재산의 구성 내역과 운용 정보. 그러니까 그 수익률 같은 게 아니라 그 펀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외에 미공개 중요 정보 전부 정보 내부에서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크게 나누면 우리가 금융투자업들의 의무에는 신의성실 아까 상호규제 명의대여 해주는 거 안 되고요. 겸용 허용은 되지만 제한되는 경우도 있고요. 부수 업무 영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업무 위탁할 수 있으나 재위탁 금지, 그리고 이해상충 관리, 정보교류 차단 장치 등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내부 정보 교류를 아까 못한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들이에요. 자, 첫째, 상당한 이유가, 제공을 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지 않았을 때. 그 임원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이 있었을 때, 그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을 때, 제공받은 정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할 때, 그러니까 결국 업무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 이외의 업무로 사용할 그런 업무가 없을 때, 이럴 때에는 내부정보 교류 금지 예외로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이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정보를 교류할 수는 있다. 자, 이제 8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투자 권유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자, 이 보세요.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나 볼게요. 투자 권유하고 투자 광고잖아요. 에이구, 쉽지. 당연히 투자 권유가 특정이고요. 투자 권유가 특정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 광고는 당연히 광고니까 불특정이죠. 그래서 이게 맞고요. 그 다음 투자 권유 대행위는 협회가 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몇 년이 경과한 자로서 3년이요. 금융투자업자는 투자 권유 대행인에게 투자 권유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를 금융위원회에다가 등록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투자 권유 대행인을 좀 본다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문인력이고 대행인, 자, 대행인을 좀 본다면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요. 반드시 한 회사에만 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이 취소가 됐다면 그 취소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지 다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등록이 취소된 다음에는 3년이 경과해야지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한 개 회사만 등록해야 됩니다. 금지행위. 자, 위탁한 금융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여러분 대리계약 안 됩니다. 권유만 하는 거지 대리계약 안 돼요. 그리고 투자자에게 돈을 받거나 주식 실물을 받아오는 것도 안 됩니다. 투자권유 대행 업무를 내가 또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 그거 안 됩니다. 이미 내가 투자권유 대행인이라는 게 땡땡 증권사의 업무를 대신해서 지금 해주고 있는 거, 그걸 또 누구한테 넘긴다?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반드시 한 회사에 전속되어야 된다 했는데 둘 이상의 회사와 계약하는 거 안 되고요. 보험 설계사가 소속회사가 아닌 회사 계약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자신의 회사하고만 계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소속회사가 아닌 데 계약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문 계약의 해제는 7일 이내에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아세요? 가능합니다. 임직원의 매매, 자기 계산으로 매매하는 경우, 즉 자기 계산, 내 돈, 임직원들이 내 돈으로 매매하는 경우 있잖아요. 지금 가능하잖아요. 자, 이때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투자 중개업자, 그 소속된 그 하나의 계좌로만 매매해야 되고요. 그 매매 명세를 분기별로, 반기 아닙니다. 분기별로 소속회사에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계좌, 그 다음에 분기별 통지입니다. 자, 투자 권유 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봅시다. 파생 상품 등에 대해서는 일반 투자자 투자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렇죠. 적정성이죠. 적정성.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차등화된 적정성. 투자 권유 대행인의 불완전한 판매로 인해, 그러니까 불완전한 판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절차를 다 정확하게 지키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만약에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사용자, 금융투자업자가 사용자가 됐죠. 특수불법행위로서, 민법상 특수불법행위로서 사용자인 임원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맞아요.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 대행인에게 모든 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업무위탁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안 되죠. 고위험 상품 안 돼. 모든이 틀렸습니다. 고위험 금융투자 상품인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위탁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권유 대행인은 대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정식 직원이나 뭐 이게 아니라, 정식 직원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여기 정직원이 아니라 나는 대행인이다 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마치 내가 이 회사 임원인 것처럼 행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했죠, 상식적으로. 자, 그래서 투자 권유 영업행위의 공통 규제를 좀 보면 투자 권유,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자, 적합성 원칙은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고요. 이건 투자 권유 하지 아니하더라도 해야 된다. 그 파생 상품 같이 위험한 상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일반 투자자에 대한 설명 의무, 부당 권유를 금지해야 되고 투자 권유 준칙을 지켜야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9번째, 우리 여기까지 하고 쉬도록 합시다. 9번째, 투자 매매 관련 규제입니다. 자, 이것은 투자 매매업자, 중개업자가 자신이 본인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의 투자 중개업자를 동시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자기계약 금지. 내가 중개해주면서 내가 거래 상대방이 된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임의 매매라는 건 네 맘대로 하는 거잖아요. 고객 동의 없이. 자, 다음이요. 투자 매매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이게 여러분 아까 그 자기 지식도 취득하지 못하는데 자기 지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줌을 낼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살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단주 매매를 할 때 투자자가 단주 매도줌을 냈을 때 그거를 내가 증권시장 밖에서 취득할 수 있다. 매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취득한 이 주식은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처분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증권사에서 손님이 단주를 매도를 했다. 그건 사줘야 되거든요. 무조건. 그걸 사줄 수 있습니다. 그걸 사줄 수 있으나 그 대신에 3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매매 형태 명시해라. 자기계약 금지, 최선 집행, 예외적 취득, 아까 단주. 그 다음 임의 매매는 여전히 금지된다. 매매업자인지 중개업자인지를 밝혀라.
그 다음에 자기계약 금지, 다음 같은 경우에는 허용이 된다. 증권시장을 통해서 내가 상대방이 됐지만 내가 무슨 따로 이렇게 장외 거래한 게 아니라 증권시장을 통해 매매했다면 괜찮다. 자기가 판매하는 펀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한 거다. 다자간 매매 체결 회사, 다자간 매매 체결 회사를 통해서 매매한 거다. 내가 직접 한 게 아니라 거기를 통해서 매매했다. 종합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 상품에 장외 매매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허용이 된다. 그 다음에 최선 집행 의무, 가격, 수수료, 매매 체결 가능성에 대하여 고객의 이익을 최선으로 해야 한다. 라는 뜻이에요. 가격, 수수료, 매매 체결 가능성에 대하여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자, 근데 이 최선 집행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거래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비상장 증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장외 파는 상품 매매. 자, 이렇게 거래가 잘 안 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내가 고객에게 최선 집행 의무를 다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 금융투자 상품에는 최선이 안 되는 거,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래 파생 상품 등등은 바로 이 최선 집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기 주식의 예외적 취득, 아까 단주, 증권사 시장 밖에서 취득할 수 있는데 다만 이때 3개월 안에 처분해라. 임의매매 금지자, 임의매매하고 일임매매가 다르잖아요. 임의매매는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청약도 없었고 주문도 없었는데 그냥 내가 혼자 임의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일임매매는 매매에 대한 위탁이 있었던 거고요. 그걸 받아서, 일임 받아서 매매를, 자, 삼성전자 이번 주 안에 다 팔아주세요. 그걸 받아서 그걸 정해서 내가 가격 정도를 정해서 하는 게 바로 일임 매매고, 이거는 그런 부탁이 없었는데 그냥 나 혼자 막 사버리고 막 그러는 게 바로 임의 매매입니다. 임의 매매가 금지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자기계약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계약 금지 위반, 그럴 때는 1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투자자가 예탁받은 재산으로 상품 매매를 한 자 5년이 크네요. 2억 원 이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을 통하지 않고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통한다 그랬는데, 그 증권시장이나 파생상품을 통하지 않고도 매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시장에서의 이 거래가 의무화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반드시 저렇게 제도화된 거래시장을 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없어져서 이게 답입니다. 사전에 자기가 매매업자인지 중개업자인지를 밝히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렇게 벌금 처벌을 받을 수가, 벌금에 처한다라는 건 이건 형사처벌이에요.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10번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예, 좀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